예, 오늘 강의를 준비를 했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과정에서부터 사업자가 폐기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발생한 폐기물 처리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런 내용입니다. 불법 폐기물 처리 사례하고, 그다음에 절반적으로 장정마을 바람 관련돼서 왜 폐기물이 문제였는가, 그리고 암을 일으켰던 금강농사는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을 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일상 속에 이제 비료가 있습니다. 비농하시고 아니면 도시농 하시는 분들한테 유기질 비료들, 아니면 그냥 보통 화학 비료들, 이 비료 속에서 폐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고하고, 그다음에 왜 이 폐기물 처리가 유해물질 발생시켜가지고 장정마을 바람을 일으켰나. 그 마지막에는 좀 아쉬운 어떤 지역 행정에 재활용 업체 관리의 사례를 잠깐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저렇게 그냥 하는 거죠? 네. 이 폐기물 분류는요, 우리나라 거예요. 이건 일본에서 넘어온 거하고 유사합니다. 우리가 좀 발전했고, 미국은 좀 다릅니다. 미국은 폐기물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했던 일인데, 60년대 말에 미국에 뭔 일이 있었냐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그 넓은 이 미국 땅이 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없는 동네에서 공장 지어놓고 폐기물들을 불법 매립을 한다든지, 결국에는 매립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땅 밑에다가 매립하든지, 아니면 쌓아놓고 안 돼요. 이 쌓아놓고 있다가 누출돼가지고 토양이 오염되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슈퍼펀드라는 그 법을 만들어가지고 거대한 토양 정화 과정, 그다음에 묻혀있던 폐기물 처리, 특히나 그런 폐기물도 유해 폐기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유해한 폐기물의 관리 기준이 훨씬 명확하고 관리 항목도 많습니다. 기준도 정해져 있고요. 우리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일본에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좀 늦어진 것도 있습니다. 여튼 보통 폐기물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생활 폐기물, 사업장 공장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복사집은 사실 사업장이지만 사업장 폐기물 들어가지 않고 이 가정 생활 폐기물로 해서 이런 가게 나오는 것들은 생활 폐기물 처리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역으로 가고요. 사업장의 명칭이죠. 생활 폐기물인데 우리 공장 산단 중에서 생활 폐기물 나와요. 말하자면 사무실에서 커피 먹고 버리고 휴지 먹고 버린 것을 종량제 봉투로 처리하지 않아요. 근데 현재 이게 종량제 봉투로 산단 앞에 날마다 아침마다 나오진 않습니다. 그조차도 그건 생활 폐기물이면 사업장 폐기물로 위탁 처리를 합니다. 이런 게 이제 한국의 폐기물 처리 특성입니다. 나머지는 사업장에서 처리합니다. 발생된 거.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무게로 잰다면 건설 폐기물이 많아요. 돌덩이니까. 그죠? 무게로 잰다. 부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많고요. 그래서 건설 폐기물 따로, 건설 폐기물 재활용 쪽, 우리가 이제 폐기물 처리하다 보면 그 페토사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생골재도 나오고 활용하지 않습니까? 따로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업적 폐기물, 우리가 말하는 공장에서 폐기물 중에 그나마 유해 정도가 현재 관리 수준으로 봤을 때는 유해성도 높지 않고 주민들한테 혹시나 처리와 관리하면서 유해 정도가 크지 않겠다는 폐기물들은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요걸 배출 시설계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 공장은 뭔가를 막 공장 가동하다 보면 연료 쓰고 그다음은 폐가스 나오고 폐수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배출 시설계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이다. 그래서 요거 이렇게 잡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업장 중에서 유해하다 하는 것은 이 지정이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이게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유해 폐기물, 특수 폐기물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만 우리는 지정입니다. 이 지정은 그것을 딱 찍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특별히 관리하라는 차원에서 지정 폐기물의 이름을 씁니다. 이 유해 폐기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일반 사업장에 나온 유해 폐기물하고 그 다음에 병원 쪽에서 나오는 거, 농협병원까지 합쳐서요. 거기서 나오는 의료 폐기물이 나눠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하기에는 특성이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 얘기를 한다면은 다음에 그 낭산 쪽에는
부산대학교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지만 낭산 석산에다가 원칙은 이 사업적 배출 시설의 폐기물 중에서 괜찮은 폐기물이에요. 폐기물 중에서 그냥 시설 없어도 갖다 매립하면 매립하면 되고 석산 보건용으로 써도 되는 폐기물입니다. 근데 그 사이에 소위 이 지정 폐기물들이 업자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끼어넣은 거죠. 끼어 처리한 거죠. 그래서 지하수나 주변에 침출수에서 하천이 오염이 됩니다. 이 문제가 생긴 거죠. 그다음에 참고로 이제 제가 강의 1시간이고 1시간 뭐인가요? 1시간에 1시간 네. 이야기? 더 하시라고요? 아니 얼마나 의료 폐기물은 지금 의료기관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초고령화 사이에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의료 폐기물이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 의료 폐기물이 폐기물 중에 단가가 제일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중금속도 있죠. 그죠? 오늘 나오는 여기 파브 있고요. 그 다음에 PCB라고 하는 것도 있고 더 유해한 거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단가가 더 비싸요. 처리 단가가. 보통 국내에서 지금 톤당 의료 폐기물 처리 단가는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갑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다른 광역 단위에서는 의료 폐기물 소각 처리 시설이 있어요. 근데 전라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몇 번에 폐기물 업자들 연합들이 몰려와갖고 인허가 요청을 해요. 그러면 지방환경청에서 받아갖고 고민하다가 지역에서 반대하다가 그냥 허가를 안 내주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의료 폐기물은 지역에서는 노토나 마찬가지예요. 이런 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딴 데로 가니까 운송비가 더 드니까 더 비싸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전반적인 우리나라 폐기물이고요. 이 폐기물은 기본적으로 생산, 생산, 소비, 발생, 소비 과정에서 폐기물 발생한다.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폐기물 라인입니다. 좀 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다면 이런 생각하시면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요 폐기물을 얘기를 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폐기물 결국 어디로 가냐면요 하늘로 날아가고 땅으로 갑니다. 근데 모든 폐기물의 원료는 어디서 오냐? 거의 땅에서 와요. 결국은 땅에서 태어나서 땅으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일생이랑 똑같아요. 성장하는 것들은 생물이죠. 생물은 성장하는 것들은 과정에서 변하면서 끊임없이 오염물들 배출하는 것처럼 과정에서 제품 생산 과정 폐기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지지고 볶고 재활용하고 지지고 볶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는 뭐냐면 소각까지 갔다가 소각 찌끄러기 어떻게 해요? 내리면서는 결국 땅으로 갑니다. 이게 일생이에요. 다만 그 과정에서 어디가 좀 더 유해하냐, 어디가 더 문제가 있느냐라고 보는 것은 지금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 과정에 나오는 것을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사회에서는 폐기물만 쓰지 않고 과거에서는 부산물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도중에 발생하는 것이 부산물이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원료로 제대로 순환해서 공장 안에 쓸 경우에는 보통 부산물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우선 그 자체의 유해성이 떨어지고 바로 공정으로 들어가면 부산물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해성이라고 하면 좀 변화가 되겠죠. 빨리 썩는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아니면 오염물질이 흘러나온다든지 이런 것들 유해성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는 폐기물을 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부산물과 폐기물에 대한 이 개념 부분들이 명확히 칼자루로 잘리지는 않아요. 자기 편의상이에요.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데 공장에서 또가리가 발생해요. 그럼 이게 폐기물입니까? 부산물입니까? 이것은 지자체 담당자로서 의견으로는 답이 안 나오고 환경부에 질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산물이니 그건 폐기물 관리 말고 부산물이 부산물 재활용 쪽으로 사서 쓰시오. 자체로 쓰시오. 이렇게 이제 결정을 받는 게 낫습니다. 어쨌든 이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 폐기물에서 고민할 게 뭐냐면은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 정맥 얘기가 그러니까 폐기물 산업을 정맥 산업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맥 산업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들지 않아요.
이 과정은 마치 심장에서 피가 동맥을 통해서 말초신경까지 뿌리는 거와 똑같다는 관점이고요. 그 다음에 말초신경이 다다른 피가 도중에 뭐 쓰고 또 오염물들이 섞이고 나올 거 아니에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온다. 이게 정맥 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폐기물은 사용하고 버려서 다시 재처리, 재활용해서 원료로 오는 과정이니까 정맥이라는 거죠. 사회가 온전하게 돌아가려면요, 이 동맥 라인하고 정맥 라인이 딱 와꾸가 맞아야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엄밀히 말해서는 익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익살 안에서 제품을 생산해서 익산의 폐기물들이 나오고 익산의 폐기물이 재처리해서 다시 원료를 공급하는 거, 거기에 있는 처리 시설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익산의 산업은 유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옆 동네에 의존해야 되고 옆 국가에 의존해야 되고 옆 국가의 바다에 버려야 되고 옆 국가의 계곡에다 버려야 돼요. 지구는 큰 관점에서는 그렇게 옆에 의존하면서 버텨왔지만 지금 좀 하늘이 좀 안 좋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동맥산업 부분들에 대한 이 부분들을 폐기물에서는 이제 그 동맥산업의 비중, 폐기물 처리 재활용 비중들이 커져야만이 그 사회가 뭐 사회적 인권, 그 사회의 성숙도, 선진국 수준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한치 그게 있어요. 물론 선진국은 자국의 폐기물들을 다하게 처리하지 않아요. 폐기물 산업을 중진국, 후진국으로 보내면서 자기 폐기물들 중에서 유해할 폐기물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옆에 국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많이 국제 협약에 의해서 규제가 됐죠. 폐기물 국제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고 없게 하는 부분이죠. 자, 우선은 폐기물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요. 결국 우리가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료를 뽑아서 생산해서 제품을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거니까 요거는 끝도 없습니다. 폐기물량은 절대 감소하지 않아요. 인구 증가만큼 그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폐기물을 볼 때 기본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지금 폐기물 많이 남았잖아요. 근데 이 폐기물을 볼 때 반드시 자원이라는 게 따라옵니다. 폐기물이 자원에서 원료, 자원에서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폐기물도 결국 땅으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폐기물이 자원이 됩니다. 여튼 자원 사용량에 비례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자원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이런 물질 있잖아요. 이런 자원들, 이것도 다 석유에서 뽑아냈겠죠. 이런 자원뿐만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도 똑같이 자원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에너지 사용량이 느는 거고요. 과거에 비해서 땅 밑에 칠을 캐내가지고 처리해가지고 제품 생산하고 한 양이 그 양이 느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성장이라고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폐기물은 절대 떨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역사책에 국사책이나 세계사책에 흥미로운 첫 번째 단추가 아마 해안가의 신석기 시대의 모래부지 아니면 저 폐각에서 있잖아요. 다그 폐기물입니다. 우리가 문명의 흔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증거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유산은 다 폐기물이죠. 다만 그 유산 중에 가장 견고한 형태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돌, 고분자 화합물, 그 다음에 금속, 복합 화합물 이런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쉽게 일상에서 땅에서 아니면 새마을 바다에서 지나가다가 도자기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이 도자기를 영어로 세라믹 쪽이라고 하죠. 세라믹이 천년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거하고 무관치 않다. 그래서 이 원료하고 자원은 결국 원료 에너지 쪽하고 연결돼서 폐기물을 이해하고 거대한 순환에서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그냥 일상에서 경험, 폐기물 업자를 친구로 둔 사람이 아는 사람에 줄 수도 있고요. 내 동네 쓰레기가 어디로 가나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정에서 저 쓰레기 관리를 왜 저렇게밖에 안 느냐라는 고민상에는 여러 개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누가 하든 간에 시장으로 가는 거예요. 시장에서 폐기물은 경제라는 수레바퀴에서 이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반 생산물에 환경오염 관리가 잘 되지 않는다. 되고는 잘 되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왜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가? 익산 사람들이 악취에 대해서 고민하는 거 얘기지만 사업장 가면 담당자는 우리 악취는 법적 기준치에 만족하고 충분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줄여야 되나? 어떻게 이해하냐? 결국은 사업주는 무슨 인식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되는 그런 거예요.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왜 폐기물을 재활용이나 재사용 원리를 잘 쓰지 않는가? 그 얘기도 나옵니다. 결론은 이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이제 폐기물을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아니라 뭔가 제품을 생산해서 폐기물 만들 때 처음에 원료를 뽑았을 때 어마어마한 폐기물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가공무역 국가죠. 1위 수출품과 1위 수입품이 정이죠. 석이죠. 그죠? 보자. 우리 거가 아니에요. 오죽에 쓰면 세계 바다를 뚫으려고 하고 오죽에 쓰면 통일의 소스 중에 하나가 발해만에 석유 때문에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굴할 때 폐기물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토양오염까지 많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름, 중금속 오염이 따라가요. 그죠? 우리는 그럴 일이 별로 없어요. 국내에서 땅을 파갖고 채굴하는 것 중에 눈에 띄는 거, 제 기억은 뭐냐면은 강원도나 전라남도 다른 지역의 광산 개발, 석기석 광산, 시멘트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자연환경을 어마어마하게 훼손하면서 나는 폐기물. 석탄가하고 저 봤었잖아요. 저 낙동강 쫙 올라가면 태백으로 가면은 옛날 낙동강 상류물이 시커맸었죠. 예, 그게 이 얘기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동네 아니까 관심이 없죠. 두 번째로는 이걸 처리합니다. 이게 공장에서 하는 일이에요. 이 처리할 때 폐기물 나옵니다. 바로 화학약품 넣어야 될 에너지를 나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까이 있는 국가산단의 1, 2, 3단에서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부산물이 배기오염물질이나 악취로 보이는 거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사용하고 버리는 거예요. 폐플라스틱 대란 중에 상당 부분을 생활에서 버리는 거예요. 물론 공장에서 아까 말한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섞여 있는 상황이죠. 어쨌든 사업장 폐기물로 같이 가는 거죠. 생활이지만. 그래서 이 셋 중에 누가 가장 많이 영향을 주냐 몰라요. 국가만 다릅니다. 적어도 국가가 후진 국가일 경우 자원이 많은 경우는 여기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 국가는 여기고, 그 다음에 선진 국가는 여기고. 국가만.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또 하나 고민할 것은 폐기물 처리 처분에서도 또 다른 폐기물이 나오지 않아요. 결국 그런 폐기물들은 결국 가서 뭐냐면 태워지든지 아니면 매립되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 기업의 이익은 딱 요 얘기는 나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봐봐요. 내가 뭘 제품 만든다고 쳐요. 뚝딱딱 만들면은 자, 에너지는 에너지 들어요. 원료 사서 사용 들어, 인건비 들어, 그다음 관리비 들어가잖아요. 다 이 제품 가격으로 갑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폐기물이 나왔어요. 그럼 뭐겠어요? 야, 저 또가리들, 야 저거, 야 다른 쪽으로 처리해. 관리비에 살짝 들어가게 합니다. 야,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 폐기물을? 폐기물 좁게 만들게 해봐. 아니면은 저 처리하다, 제품 만든다고 하면 배기오염물질 나와요. 먼지가 내 악취가 나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야, 그거 체크해. 괜찮아. 가져. 그러면 그것도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갑니다. 바닥에 먼지로 가 아니고 토양으로 가죠. 그게 다 뭡니까? 환경으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폐기물이나 환경오염물질, 총체 환경오염물질을 제품의 단가로 넣지 않아요. 지금은 넣기다. 하지만 안 넣는 데도 있어요. 그럼 안 넣으면 어떻게 하냐? 그냥 자연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 배출한 양만큼의 처리 비용을 아낌으로써 이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거 제품 판매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시죠? 다만 그것을 지금은 관리비 차원에서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법으로 건설관리 진입법에서는 이것은 환경보전비로 합니다. 내가 여기 택지 개발하고 뭐 사오는데 야, 주변에 나무 깎고 뭐하니까 환경보전비 내 책정하라. 이렇게 이제 국내에서는 법으로 잡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다음 그렇게요.
우선 단순 배출이 결국은 이익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적의 기술을 가진 방지서, 오염물을 걸러주는 시설이에요. 이 시설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시설, 그러니까 중급의 시설 설치하는 거, 기준치만 만족하면 그것이 경제적이죠. 선생님들이 사업은 그거 안 하겠어요? 야, 너 미쳤냐? 우리 회사 요만한데 뭘 저거 최고고 A급짜리를 삼성이 만드는 비싼 거 갖고 있나? 아, 필요 없어. 이거예요. 그거 하면 더 잘 걸러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법규 기준하고 관리 수준하고는 항상 경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입니다. 자, 10년 전에 익산산다는 기준치가 악취 기준치가 1000이었죠. 그렇죠. 나는 밖에는 500이에요. 그래서 악취의 민원을 몽땅 내갖고 몇 년 전에 행정시장님이 악취의 전쟁을 해갖고 기준치를 500으로 강화했어요. 자, 죽으면 그럼 다 죽어버리게? 야, 거기에 따라갑니다. 거기에 못 따라가는 업체들은 이제 어떻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갈수록 기준치는 강화되면서 기업은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죠? 관리 수준이 올라가는데 좋을 것 같잖아요. 오늘 오염물질이 줄여야잖아요, 그죠? 근데 안 줍니다. 왜? 이게 과거의 경험으로 쭉 나오는 거냐면요. 성장을 위해서 기존의 방식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도태되고 새로운 걸 갑니다. 새로운 가면 또 새로운 유해물질 나오고 새로운 오염물질과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파생하는 부분들의 산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학자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나오냐면 옛날보다 폐기물 양이 단일 사업에 비해서 양은 줄었다. 다만 위해성은 더 강화됐다. 이렇게 뭐 이런 거죠. 말좀 길어지고 집에서 청소기 있잖아요. 10년, 20년 전에 통돌이 청소기 세탁기고요. 청소기로 하고 깨끗했잖아요. 근데 10년 전에 그 청소기 뒷면에 필터에 안 거치고 나는 먼지가 있네? 그러죠. 그 작은 먼지는 큰 먼지보다 더 유해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지금은 거기에 헤파 필터에 또 무슨 또 걸잖아요. 보조가 안 됐으면 그 청소기로 왔더니 공기청정기를 집에다 놓잖아요. 청소를 하면서 공기청정기를 놓는 거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핵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폐기물 정책을 할 때,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할 때 크게 세 가지의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냐면 기본적으로 시민사회국가, 행정과 전문가고 기업과 주주 그룹이 있습니다. 투자자. 이 그룹에서 가운데 행정과 전문가가 어느 쪽에 입장을 좀 더하냐, 그건 좀 공적인 것을 원하는 집중하냐 차이죠. 그래서 이 간에 줄다리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법을 개정할 때 폐기업체 유의한 법을 개정하든 분리법을 개정하든 어떻게 하냐고 한사부 환경부에서는 자, 환경부 해당 공무원, 그 다음에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이 갈 수 있죠. 거의 안 나갑니다. 두 번째로는 학계 학자들이 옵니다. 세 번째로는 관련 협회, 폐기물 관련 협회에 협회에 있는 네 번째 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법무가 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앉아갖고 조율을 해요. 자, 법을 바꿀 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하다 이의견이 있잖아요. 사실 그 이의견은 특별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사자가 모여갖고 조율을 합니다. 아, 이거는 너무 세니 이것은 봐주고 이것은 안 봐주고, 이거 시대가 너무 빨리 갈 수는 없으니 이건 봐주고 이건 하고 이렇게 절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방식대로 이게 절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장을 이해하는데 하나 반드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사업장의 환경 관리는 우리가 뭐라고 해요. 하지만 그 사람 힘이 없어요. 그럼 결정권자는 바로 위에 공장장, 아니면 그 사업의 대표, 아니면 사업비용만큼은 결국은 주주예요.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걸 투자를 할 거냐 말 거냐 결정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정리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 쉽게 해결되지 않고요. 지금 친환경 기준으로 ISO 14001 이렇게 환경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에 하겠지만은 진화가 되고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업체들이 그런 걸 따져가지고 못해요. 하여튼 폐기물에서는 쭉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래서 요즘에 폐기물에 대해서 보실 때 재밌는 것은 제2용 그다음에 이제 저감 그다음에 재활용 있잖아요. 이게 R로 시작이 됩니다. R인데 계속 R이 붙습니다. 그래서 재창조의 R, 리페 수선, 리커버 회수, 그다음에 재생 이런 말들이 R자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R이 많이 붙는 국가는 상상력이 좀 높고요. 그다음에 시민의 참여도도 높습니다. 자, 이번 주 여기까지 폐기물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업사이클링이고 리사이클링인데 정확히 표현해서 있습니다. 폐기물이 딱 나오잖아요. 자, 제 주머니에서 이거 나왔습니다. 이걸 나왔는데 이것을 그냥 내다 놓아가지고 그냥 기존의 방식으로 굴러가면 리사이클링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빠져갖고 돌로 쓴다, 편으로 쓴다고 리사이클링이고요. 업사이클링은 현재 수준보다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컵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이것을 발톱 깎았더니 루물이 되더라.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그냥 버리면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예요. 떨어지죠. 근데 여기서 이 정도 단계로 갈 거냐, 이 정도 단계로 갈 거냐에 들은 것은 돈과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들을수록 위로 올라가요. 에너지 적게 들을수록 밑으로 갑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업사이클링 중에서 요즘에 시민그룹에서 많이 하는 게 사람들이 막 자금 가지고 막 활용하잖아요. 거기는 에너지가 안 들어간 거죠.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상상력이라는 에너지가 작동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투자죠. 그래서 업사이클링. 자, 여기는 왜 폐기물이 재활용과 재사용이 잘 안 되냐? 이 부분들은 현재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제 재활용을 한다 할 때 기본적으로 제품이 나올 때까지는 그나마 유해성이 덜합니다. 유해 물질이 들어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건 아니고 그래서 여기 이제 전선 같은 데 있으면은 여기에 PVC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 태우면은 다이옥신이 만들어진다고 하죠. 근데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것을 배출해갖고 녹여서 쓴다, 짤겨서 쓴다 할 경우에는 이 유해 성분들이 생기든지 아니 나올 수 있잖아요. 요거에 대한 대책 비용, 관리 비용은 제품의 시장가격에 공고치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거꾸로 이 넣지 않는 형태의 것을, 그러니까 재활용 수준이 떨어지는 것은 막 처리합니다. 막 관리하는 거고 그냥 태워서 없애버리든지 매립해버리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거기에 이거 하기도 이 껍질과 아래 보면은 이 잘라가지고 하다 보면 부리가 있잖아요. 부리를 재활용한 사람은 한 번 걸러진 거, 두 번 걸러진 거, 세 번 걸러진 거 계속 걸러서 재활용해요. 다시 많아지죠. 근데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로는 뭔 문제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PT병 있잖아요. 자, PT병을 가지고 이렇게 P라고 해서 P, 와이스는 폴리에틸렌 P 있어요. P 있는데 자 들녘에 있는 멀칭비 있는데 다 P가 됐어요. 멀칭비를 갖고 와갖고 녹여서 펠렛으로 만듭니다. 옛날 중국에 수출했어요. 근데 중국에 가면은 하나하고 LG 공장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수출을 하는데 여기 수거하는데 150원이에요. 중국 가면은 720원입니다. 근데 중국의 신재가 800원이에요. 자 신재가 좀 싸죠. 근데 사람이 똑같이 생각할 때 여기 시큼시큼 해갖고 5분 있는 거가 720원이고 그건 새건 800원. 뭘 살겠어요? 가다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어느 순간은 유가가 하락하면은 신재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폐기물 값이 더 비쌉니다. 폐기물 자원.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또한 그런 사람은 육성해야 하니까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많이 줘요. 하지만은 소위 동네에서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하고 펠렛 만드는데 보조금 주라? 잘 안 줍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예요. 여기는 안정된 시장이 없는 거. 이 시장 얘기에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재활용 용품이 있는데 사실은 재활용이 가능한데 제품을 안 만들어요. 김 박사님 왜 이거 갖고 재활용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근데 왜 안 만듭니까? 팔아도 누가 살 거냐는 말이죠. 무슨
소비자들은 폐기물 가지고 재활용했기 때문에 안 살라고 그러죠. 그럼 누가 사요? 공공기관이 사야 돼요. 공공기관이 많은 공공라인에다가 쓸 수 있어요. 하지만 공공기관에서도 그걸 많이 사지는 않습니다. 재활용 보면은 우선 서로 물품 구매지만은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폐기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익산의 낭산을 포함한 익산의 석산에 많이 매립이 되어 있어요. 결국 폐기물로 매립이 되는 거죠. 그것도 석과 같은 거. 그걸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성화로. 하여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장전마을 얘기를 이제 들어가야 하는데요. 기분이 안 돼요. 폐플라스틱 유가변동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문제예요. 결국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 유가가 떨어지니까 신재 가격이 낮으니까 가능하면은 더 좋은 적은 가격에 더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는 신재를 쓰겠죠. 두 번째로는 중국 폐기물 대란 있을 때 그때 업자들이 했던 활동이 뭐냐면은 외국에 유럽에 있는 똑같이 배출된 폐기물인데 우리나라 배출된 플라스틱보다는 훨씬 질이 좋아요. 그럼 쓰는 거예요. 단가는 높고. 왜? 거기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서도 그걸 처리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쪽으로 보내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공원에 동남아나 중국에다가 그보다 훨씬 수준이 낮은 폐기물을 싼 값에 팍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변에 쓰레기 배란이 없었던 거죠. 지금은 지금 상황이 그렇고. 자, 여기도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수출 쓰레기 사는 말씀이고요. 자, 그럼 이제 불법 처리는 어떻게 되냐? 좀 상황 시대에 따라 좀 다른데요. 크게 이제 이렇게 나눠집니다. 방치 폐기물하고 불법 투기하고 불법 수출이 있어요. 자, 폐기물 사는 불법 수출에서 막힌 부분이 있었고요. 방치시킨 폐기물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같이. 자, 불법 투기는 우리 계곡이나 길거리에다 버리고 와요. 전라북도에서 불법 투기가 가장 많이 된다고 얘기하는 동네가 김제입니다. 근데 왜 말씀드리면 미안합니다만은 김제 가운데 있다 보니까 폐기물 관리 권한들이 외보다 많이 이쪽으로 해요. 전주 광역에다 처리하고 어터 처리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폐기물 관리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는 불법들이 많이 있는데 외지에서 가서 많이 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많이 발생하고요. 이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그 불법 폐기물 발생량 비율이 인구 대비 이건 낮잖아요. 근데 많습니다. 그만큼 뭔 말이냐면은 이쪽에 와서 사업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제대로 경제성 있게 고기술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폐기물 처리 업자들이. 그러다가 경기상이 안 좋으니까 털고 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쪽 동네에 아지트를 만들고 놓고 폐기물 모은 다음에 다른 쪽에 폐기물 처리하는 이런 형태도 있고, 아니면 이제 중앙에서 불가피하게 이쪽에 수용하는, 중앙에서 저기 경기도 쪽이나 천리 모여 쪽은 수용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폐기물 관련해서 크게 하고요. 이 밑에 보면 뭐 말씀드린 대로 이렇습니다. 이유 문제는 기본적으로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폐기물 처리 수준 자체가 폐기물 처리 업체 수준이 높진 않아요. 왜냐면 이 높은 수준의 폐기물 처리 업체는 어디 있냐면요, 상당히 밀집돼 있고 오래되고 고도화된대. 예를 들어서 저기 울산, 포항, 포스코나 저기 있는데 그 다음에 광양 이렇습니다. 그런 데는 기본적으로 폐기물이 발생하면은 자기 지역 밖으로 처리하는 맞지만은 상당 부분들은 반계의사라는 개념으로 그 산단 안에서 쥐고 처리를 해요. 그래서 거기는 처리해서 재활용해서 다시 뽑아 쓰기 때문에 상당히 기술 수준이 높고요. 하지만 전라북도는 개별로 흩어진 업체들이 많이 모아진 업체들이 많죠. 그런 상황입니다. 좀 재미가 없네요. 네, 재미가 없어요. 그 선생님 너무 그 주제가 너무 예쁘고
뭐 따끈한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화끈하게. 예, 따끈한 얘기가 안 나옵니다. 자, 이 불법 처리의 사례는 우리가 한번 10년을 더 한번 볼게요. 2010년대에 뭐였냐 이랬어요. 갖다 그냥 쓰레기 지업에다 버린다. 아니면 나무 동네 산에다 갖다 버린다. 그 계곡에다 버린다. 그다가 적발되는 거예요. 공사장 하다 작업하는데 묻어버린다. 이런 것들. 지금도 간간히 있어요. 근데 요즘 쉽게 하진 않습니다. 걸리면 대표로 작살나니까. 이런 것들이 10년 전이라면은 지금은 어떤 게냐면요. 자, 버려? 좋아. 그러면 너 적발해갖고 벌금 부과하고 과태료 부과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왜 버렸을까? 당신 업자가 왜 버렸어? 그러면은 법을 뭘 악용했구나. 그래서 그 악용 가능한 법들을 다 틀어막습니다. 쭉 봐요. 기본적으로 우선은 불법 행위 이런 행위가 많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벌칙 수준을 높이는 거예요. 벌칙 수준을. 그래서 이 내용 보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2020년에 특성들이 뭔 일이 생기냐면 폐기물 폐플라스틱 3, 그 다음에 방치 폐기물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 여기 김근혜 하수니까 또 익산도 있습니다만 그거 법적으로 허가 받은 거지만은 결국은 관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교묘하게 제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기준이 이 정도인데 살짝 까딱 이 정도에 걸칠 정도로 제품을 만들어 놓으니 관리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 정도는 올라가요. 이런. 그다음에 의료 폐기물들을 생활 폐기물 섞어서 처리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규제 강화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수록 많이 틀어갑니다. 그러면은 폐기물 처리 업체는 또 법의 틈을 찾아가지고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차이점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폐기물 강의니까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진짜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바다에다 해양 투기를 했었어요. 2015년 그죠? 15년까지 해양 투기가 됐습니다. 원래 2000년도 중반에 해양 투기 금지하려고 협약을 해갖고 뭐 했지만은 결국 16년에 해양 투기가 금지됐죠. 그 많은 해양 투기, 그건 뭐였냐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인가 음식 폐기물이나 음료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처리장에 하수 처리장에 목이 나오죠. 그 폐수 처리 중에서 재활 가능한 부분, 괜찮은 것들. 그 다음에 폐액도 나오죠. 축산 분유 나오죠. 이런 부분들의 상당 부분들은, 상당 부분이 아니죠. 거의 대부분들은 해양 투기를 했어요. 군산 같은 경우는 군산의 서해 바다로 한 100km 정도 떨어진 바다로 나가고, 그리고 서쪽 부산과 울산 쪽에 2개가 있고,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 투기를 했는데 해양 투기를 안 해요. 그 문제는 뭐냐면 그걸 국내에서 처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수출도 못 하잖아요. 처리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거대한 힘든 대란 고민들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대부분 다 냄새나고 악취나는 것들인데 요거하고 무관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고민 무지 말아요. 이게 사전에 기술 개발을 한다고 투자를 했지만은 실질적인 기술 개발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단순 투기는 감지됐어요. 쓰레기 대란이라고. 마지막으로 지금 그 어디 가서도 폐기물 처리 시설을 들어가겠다. 반대해요. 특히나 고용연료, 폐기물 가지고 좀 탈바람 뽑아내고 만든 고용연료처럼 쓰레기를 취급해서 브레이크 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설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러가는 요구가 와요. 어려워요, 진짜. 마치 축산업자가 이제 축사업 더 못 짓잖아요. 버리 규제를 많이 두다 보니까 좀 있으면 이제 가축 두수 규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축사하던 데를 사가지고 비싸게라도 사는 거예요. 거래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보통 기 몇십억 이상씩 삽니다. 그렇죠. 화학 똑같아요. 그만큼 어려워진 상황이라 뒤집어 얘기하면 사람들의 이익 수준, 관심 수준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제공됐다는 시대에 살고 있죠. 제가 장점만 얘기할게요. 어쨌든 한 15분 안에는 좀 내용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만 경향신문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지하수가 좀 냄새가 났다. 근데 그때 장정말 위에 있는 그 저수지에다가 폐수를 공공사에 폐수 배출해가지고 그거 싹 죽잖아요. 그죠? 그런 걸 느낀 거예요. 아 옛날 그 물이 보이는 위에치가 우리 동네 수원이었는데 왜 물이 안 마르고 흘렀으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있는 지하수는 천칭 지하수예요. 낮아요. 파가지고 냄새 팍 올라오는 지하수. 그러니까 이런 걸 느끼죠. 우리가 조사하다 보니까 냄새가 나고 그렇죠. 기름도 뜨기도 하고. 그 다음에 쭉 보니까 2016년도는 아니고 17년도에 이제 그 토양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먹는 물에서 해보니까 관련된 하라는 물질들 여러 동물들이 검출됐습니다. 2015년, 17년도 방시설 제대로 가동하지 않은 사실이 촉발이 됐고요. 그리고 결국은 암 환자가 있었고, 17년도 9월달에 역학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제 정부가 이제 받아들였죠. 그런 상황에서 전정마을 얘기는 이렇게 나오는데, 비록 공장이 상태입니다. 이제 폐기물하고 관련되니까 아마 어떤 건가 보세요. 우선은 이 공장은 폐기물하고 부산물을 비료 원료로 사용해서 비료를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원래 허가. 그렇지만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렇죠? 안 좋은 건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관리하면서 해수가 나온 부분들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그 땅 밑으로 흘러가고 땅이 오염되는, 어떤 경우는 땅을 파갖고 해수 내리만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최종 암 발생의 원인은 많이 아실 겁니다.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파하고, 그 다음에 담배에서 나온 발암물질 TSNA 이 물질에 의해서 있다라고 역학수학 보고서가 결정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암의 원인 물질인데, 그럼 이 물질은 원래 폐기물에 있었냐, 아니면 공장 운영에서 발생했느냐, 그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폐기물이나 폐기물 처리 시설이 왜 이렇게 막 돌아갈 수밖에 없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는 금강농산의 형태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 마당에 보면은 저기 이제 KTNG의 박스예요. 여러 가지 제주창, 연초 제주창에서 나오는 파레트가 있습니다. 파레트가 쌓여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것을 왜 파레트가 안 치웠을까? 나한테 참 의문이에요. 왜냐면 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건데, 담배는 뭐 이해하고 또 흡연도 더 큰 문제고 한다면은 이걸 사전에 공장에서 싣고 가는데 이건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자, 이건 이제 연초박이 아니라 그냥 폐연초입니다. 폐연초입도 폐웠고요. 연초박은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연초를 만든 다음 찌꺼기, 주로 이제 연초의 미분들, 부스러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 공장에서는 폐기물 어떻게 추구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 사례가 다른 사례하고 좀 매칭을 해보세요. 왜 폐기물 처리 공장이나 아니면 이 재활용 공장에서는 왜 이런 식의 이유가 뭐냐. 자, 우선 보세요. 이쪽에서는 비료를 만드는데 크게 유기질 비료하고 퇴비를 만듭니다. 근데 이제 우선 2차적으로 지금까지 만든 대부분의 비료는 유기질 비료였어요. 그리고 유기복합, 혼합유각, 혼합유기질, 그다음에 3종 복합 비료, 이런 비료에 있었어요. 이 비료가 그게 나오면 일반적 화학 비료의 보통 비료하고 이게 부산물 비료, 이게 두 가지 나옵니다. 그 부산물 비료 안에서 하나는 이 유기질 비료 하는 요 비료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축분 같은 걸 쓰는 부산질 비료, 이렇게 두 가지 나눠집니다. 근데 금강농사는 기본적으로 이런 4종류 형태의 비료를 여러 제품으로 입학 생산까지 하면서 해왔어요. 근데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초기에 2017년 초기에 이 피마자박이 유의하다. 피마자박에 리신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다. 그 리신은 이 피마자박에 우리가 질소 인산 칼리, 피부 3요소 있죠. 거기에 질소질 비료의 공급원이다. 다른 데도 다 쓴다. 근데 공장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이 독성 물질이 주민들한테 날라와서 영향을 줄 수 있다. 그 이유는 악취가 왔고 먼지들이 날라왔으니
당연히 노출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추측을 했죠. 그래서 요게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이시나 곡선을 있어요. 나머지 한번 보시면은 요것들은 농림부에서 말하는 부사물이에요. 박이라면 껍질입니다. 짜고 나온 찌꺼기입니다. 그 중에서 이것들은 좀 뭐냐면요, 좀 나아요. 폐기물로 보기보다는 부사물로 가요. 이런 정도. 그래서 여기서 유해물질을 찾는다. 물론 이런 것들 유해물질 될 수 있지만 이건 다 토양에서 비료 원료로 다 씁니다. 그 정도 한번 보시게요. 자, 두 번째, 여기에서 퇴비를 생산을 한다고 했어요. 그럼 퇴비 원료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원료가 폐사료, 연초밥, 주정밥, 전부 농축액이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 섞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었어요. 근데 퇴비라는 이름이 하기는 좀 애매하죠, 사실은. 퇴비는 이제 부숙시켜야 돼요, 썩혀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 없이 한다고 했어요. 하루에 24톤 처리한다고. 근데 이게 다 폐기물로 하는데,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의 폐기물 특성이 다릅니다. 유기질 비료로 쓰는 폐기물들은 요 밑에죠. 대부분들 부산물이면서 비료 성분이 보증이 돼요. 몇 대 요 비율로 합치된다. 여러분들 저기 혹시 유기질 비료 사서 보면 뒤에 보면 몇 프로 있잖아요. 다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이걸 소위 이제 사료업계에서는 이 포뮬라라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이 식대로 맞춰갖고 짝짝짝짝 몇 대 딱 들어야 계산돼서 만드는 거예요. 갖고 공중에서 착착착착 섞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하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아요. 이 퇴비, 소위 부숙질 비료는 유기질 비료는 뭐냐면 여기는 어떤 축사의 돈분은 질소질이 많기도 하고 어떤 축사의 돈분은 질소율이 적기도 하고 어디는 인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이게 기본적으로 비료를 기준으로 할 때 이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원료로 쓸 때 이렇게 기준을 나눠가지고 퇴비, 유기질 비료를 했는데 우리 환경학자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나눈 거예요. 유기질 비료는 놓아두면 생분해가 돼가지고 빨리 생분해돼갖고 악취가 나오고 침투수가 나오고 토양이 오염되고 문제가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소위 깻묵 짜면은 냄새에 깻묵 향기는 있지만 오래 놓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이 퇴비 원료는 빨리 생분해가 됩니다. 금방 썩어요. 아니면 냄새 때문에 못 버티고 빨리빨리 처리해야 돼요. 이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단가는 요것은 폐기물이니까 돈을 받고 처리를 하잖아요. 이거는 돈을 적게 받고 처리해요. 그렇지만은 제품 단가는 요거보다 9배 정도가 비싸다고 하죠.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왜 이 얘기까지 다 하냐면은 지금 공장 사업, 그때 당시 공장 사업은 요것뿐만 아니라 이 퇴비에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농림식품부의 비료 공정 규격에는 이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폐수처리온이, 부산물 폐수처리온이, 그다음 쭉쭉쭉쭉쭉쭉쭉 해갖고 두 번째 보면은 농협이 담배 제조에 발생하는 원인 이런 거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말하는 원 공장에서 산단에서 하고는 찌끄러기 나오고 물에 있는데 물 쫙 짜가지고 나오는 것들이에요. 약국 투여해요. 이것도 퇴비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가고. 다만 테스트를 해갖고 어떤 유해물질 기준만 통과하면 됩니다. 한국 되게 적고요. 자, 그래서 금강공사이 그러면 퇴비하고 유기질 비료를 폐기물을 이렇게 활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자, 했는데 이제 역학조사 준비 설명의 자료인데요. 자, KTNG의 연초밥은 제가 보기에는 형태상은 잡것이 섞였으니까 폐기물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성질상은 폐기물보다 부산물 쪽으로 해서 어떤 면에서는 유기질 비료에 들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법규상은 잡것이 섞여 있잖아요. 담배를 생산하고 또 화학물질 첨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퇴비의 원료를 사용하여 풀어줬어요. 자, 이런 걸 갖고 와서 이때는 퇴비를 생산했다고 나와요. 근데 재밌는 것은 이건 법으로 퇴비만 쓰게끔 되어 있는 것을
2015년도에 어떤 잘못에 의해서 이게 기록됐는지 모르지만 유기질비로 쓴다고. 자, 이게 행정에서는 가장 큰 뭐라고 할까요? 기록상의 착오는 아니겠습니다만 정확히 전달하긴 했을 건데 이거 다른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이게 불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동네에다 물어보고 동네 공장에 다니는 사람들 물어보면 퇴비를 사실은 만들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2001년도에 인허가가 있었는데 폐기가 그때는 소각 인허가도 있었고 그다음 한 1년 하고 딱 그 소각 인허가는 없앴거든요. 자, 그때 이 퇴비 시설은 있지만은 퇴비를 만들지 않았다. 퇴비를 어떻게 만들었냐? 무슨 인허가 있으니까 신고가 있으니까 저기 외부에서 퇴비 원료를 사가지고 와고 거기서 포장을 한다. 금강농산 이걸 팔았어요. 그건 그때는 초기는 했지만은 그 이후로 2013년도 지나면서 안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근데 이런 거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 안 만들었다면은 보세요. 이게 금강농사에서 취급했던 지금 6가지의 폐기물이거든요. 이 폐기물을 그 이후에 뭘로 처리됐겠어요? 퇴비를 안 만들었으면 다 유기질 비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폐기물 관리에 폐기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의 자기 이익에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하기 위해서 돈을 받고 오고요. 그 다음에 처리해서 고단가의 제품 생산하기 위해서 퇴비 대신 유기질 비료인 거예요. 퇴비를 만들려면 한 기본적으로 30일, 그냥 수가 60일 걸려요. 유기질 비료는 하루 만드는 거예요. 이걸 한 거예요. 이 공장에 하나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수도 없이 쌓여 있는 홈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유기질 비료 원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금강농산이 퇴비로 쓰려고 받아왔던 받아왔던 폐기물들이에요. 자, 이것들이 다 처리가 됐는데 여기는 좀 다양한 종류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명확히 알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음료들, 캔들 중에서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있고, 여러 개 많아요. 이걸 다 비료를 만들려면 퇴비를 만들어야 하는데 유기질 비료 사용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러면 이제 어떤 고민이냐면 두 번째 고민. 자, 우선 연초박은 퇴비로 써야 하는데 유기질을 썼어요. 그러면 연초박 자체는 문제가 없냐? 이 고민을 해보는 거죠. 연초박 안에는 기본적으로 TSN이라는 발암물질이 있어요. 이 발암물질이 여러분들이 담배를 피면서 생기는 발암물질이 아니라 원래 연초박 이전에 연초 이전에 마르는 과정, 연초를 따는 과정, 연초를 심는 과정 있잖아요. 심어서 이파리를 따고 하우스에다 건조하고 있을 때부터 TSN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담배 안에는 건조 발효 과정에서부터 생겨요. 그러다가 이런 말린 걸 저장을 하잖아요. 또 일정 온도가 되기 시작하면은 TSN이 양이 증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담배는 흡연이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담배 자체가 발암물질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금강농사가 장전마을 이야기는 담배에서 그것을 사회적으로 크게 환기를 시켜 주었고 환기를 시킬 수 있는 소스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와중에 다른 폐기물들 아니면 부산물, 유해성이 좀 덜할 수 있는 부산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 유기질 비료를 만드는데 일반 유기질 비료를 만들면은 사실 아까 쭉 밖으로 나오잖아요. 큰 문제는 없어요. 먼지만 좀 날릴 뿐이지. 근데 그것을 이렇게 공장에 가면 노타리 킬링이라고 있습니다. 이 건조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
이게 옛날에 펌프실 썼지만은 그 재생유 가지고 막 보일러 떼가지고 요 안에 물론 비료 펠렛이죠. 펠렛 넣어가지고 불리면서 건조 가열해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직화 가열이고 직접 가열이 직접 건조거든요. 그다음 파잖아요. 문제는 이거예요. 자, 어떤 유기물 파면은 파는 발생합니다. 파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파에 발암물질이 등급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의 발암물질들이 생성이 되고요. 여기에 연초박은 기본적으로 TSNA가 있어 들어간 거고, 그리고 연초박도 온도가 올라갈 경우는 다 휘발돼갖고 날라서 당겨져요. 자, 이게 크게 오염물질은 파와 TSNA라고 우선 지정을 했어요. 물론 다른 물질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건데 봐봐요. 이런 공정 결정도 문제고 여기에 따른 방지 시설을 제대로 거치지 않고 배출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장전마을 문제는 이 설상가상 버전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 유기질 비료를 만약에 연초박을 가지고 유기질 비료 원료를 쓰면 안 되는 썼다. 근데 일반적인 유기질 비료 제조 공정을 썼다면 이런 문제가 안 나요. 근데 하필 여기에 꾼 거죠. 석에 구워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건조를 빨리 하고요. 생산량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퇴비를 쓰려고 만든 폐기물들은 다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유기질 비료 생산하고 퇴비 생산을 1대1을 하면 2배의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처시설을 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진짜 이쪽 분야의 사람으로서 추정을 하는 거죠.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면요. 왜 이 공정을 쓴 문제가 되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 지금 여기도 주전팩을 가지고 사료를 만드는데 여기에 똑같이 직접 가열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여기는 2개 업체가 있다고 하는데.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직과식은 건조 품질은 비교적 우수하나 운전 유지가 어렵다. 기술적으로는 다 평가가 됩니다. 그지만은 아까 말한 왜 폐기물 특권이냐? 이익 때문에 이 유혹을 놓칠 수가 없네요. 그 다음에 이것이 생산 유체품이 수준이 있다면 괜찮다면 주변의 요구사항을 자, 거기에 금강공산에도 똑같이 자, 폐가스가 나오잖아요. 폐가스를 처리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게 물로 씻는 스프레바이트요. 요 미세먼지를 좀 분해시켜서 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니 진짜 이 가스를 다시 한번 태워버려요. 이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 금강공사는 첫 번째 질 썼어요. 물로 세정다. 건조기 부대 설비 설치 제거 효율. 그러니까 적어도 아무리 몰라도 이 폐기물 처리 기술 자기가 어떤 공정을 적용해서 재활용 제품을 만든다고 할 때 이거 이런 정도는 충분히 판단하고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어. 이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 원치 않는 기근이 생기는 거죠. 이걸 여기 보면 시커멓잖아요. 이게 다 껌댕입니다. 껌댕. 여기서 하고 나온 거죠. 폐가스에 나와가지고 이걸 이거 한 번에 응축해요. 왜냐면 나오면 어차피 돈에 나오니까 배출 한 100도 정도 배출되니까 응축이 되잖아요. 응축해서 줄이고 저 앞에 있는 응축에 줄이고 두 번째 한번 아까 세정탑에서 세 번째 세정탑에 거쳐서 이렇게 나가요. 요거는 지금 색깔이 좀 양호하죠. 이렇지 않은 색깔이 꽤 많아요. 옛날에 굴뚝이 높았어요. 근데 지금 굴뚝이 낮고 굴뚝이 낮다 보니 장전마을에는 더 왔죠. 옛날 굴뚝이 높았을 때는 금강병은 안 나갔을 거 아니에요. 네? 굴뚝을 2008년도인가 그죠? 골프장 때문에 네. 골프장에 민원이 오니까 굴뚝 높이를 줄였어요. 기가 막힌 판단이었죠. 자본이죠. 누가 했는지. 그 이후 강정마을에 이 대기오염물질 악취에 노출되는 강도가 커진 거죠. 여러 사람. 여기는 뭐 이 순환공정인데 다 녹슬었습니다. 왜? 이게요. 열을 가하면 우리가 아시잖아요. 난로 가지고 오신 분들 센 난로 가서 불 한번 떼면 부식이 되죠. 열부식이 있어요. 180도에 150도에 열부식이 시작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시사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주민민원과 조치입니다. 민원을 많이 냈어요. 우리 이제
대장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처음 오신. 네, 일단 그 주민 민원을 끊임없이 냈는데 다 민원이 복사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역학조사를 2007년 9월달에 결정할 때 4월달 후반부터 와서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서는 주민들이 민원이 좀 극심해졌고, 그다음에 2013년도 돌아가면은 동네에서 와만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한 거거든요. 눈에 띄게. 그래서 이제 행정 쪽에서는 이 공장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위반 조치를 해서 위법 부분들은 조치 취합니다. 근데 이 조치 자체가 그 공장은 아까 보신 것 같이 그 공정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공정이에요. 근데 현재 돌아가기 때문에 거대한 사유가 없으면 막을 수 없잖아요. 법은 특히나 악취나 이런 것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더라도 공장이 계속 돌아가요. 아까 말했잖아요. 폐기물을 유기질비로 다 썼다는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이익을 보신 거죠. 물론 이 어디까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행위를 했지만 결국 마지막 2017년 4월 24일 폐쇄 명령을 통해서 공장이 이제 이전에 사실은 썼어야 했어요. 적어도 2013년 정도는 그 정도는 섰어야 돼요. 근데 이제 안 쓰고 3년을 더 한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2016년 이후 16년 이후에 그나마 민원이 너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돌아가시니까 이렇게 강해져서 이 정도 위반 조치를 했지만은 그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는 거예요. 냄새 난다니까 악취를 측정하고 첫 번째 위반, 두 번째 위반. 근데 세 번째는 이렇게 어쨌든 개선 조치해가지고 기준치 이하. 그래서 오래 치면 통과. 그 다음에 똑같이 위반 통과, 위반 통과 이런 형태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그 관리에 대한 어떤 심각성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다른 현상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소통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은 이 일이 빨리 주지가 됐을 텐데 좀 아쉽다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폐기물 처리업자들이 왜 불법 처리를 하냐? 아까 사례들을 봤잖아요. 결국은 이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폐기물 처리업을 뛰어든다든지 지금 폐기물 처리업이죠. 처리업을 드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속성을 알아요. 그래서 현재 수준에서 유지를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겁니다. 기업은 그 낮은 수준의 이익에 그냥 법적으로 위탁 처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 불법 투기나 매립이 있고 어떤 법의 틈을 봐서 처리하지 말아야 할 걸 처리한다든지 재활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에서의 관리 소홀은 결국은 이런 행위를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방치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들은 쉽진 않아요. 제가 이제 환경공학 전공을 했는데 환경공학 전공할 때 수질대기, 폐기물, 소음지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 기술적으로 가장 떨어진 데가 어디냐? 현재 상황에서 지도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아까 말한 사회 정맥산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동맥산업이라는 일반 산업계하고의 경쟁과 충돌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은 폐기물 문제로 다 집착됩니다. 나머지 수처리 기술은 100% 정도 된다고 얘기하고 대기 기술은 85%, 90% 이상까지 된다고 나옵니다. 다만 그런 시설들을 좀 더 나은 시설들을 내 회사에다 적용하지 않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강화되지 않는 법규 그리고 충분히 고기술이나 고시설을 설치 않더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좀 더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어떤 이런 폐기물 분야 아니면 이런 폐기물의 어떤 환경물질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가치를 좀 부여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으로 그게 가야 한다. 지금 더 늦었는데 그게 좀 필요하지.
우선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